네, 안녕하세요. 상징의 탄생 제7탄 현생인류의 등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생인류의 등장에 관해서는 몇 가지 개념을 좀 명확하게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우선 현생인류 등장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뼈대에 관한 현생인류가 있어요. 현생인류가 이게 다 같은 현생인류가 아니에요. 이게 호모사피엔스인데, 물론 현생인류라 그러면 뼈대에 관한 현생인류는 영어로 하면은 해부학적 현생인류라고 해요. Anatomically Modern Human. 이걸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Anatomically가 해부학에 관한이죠. 요거는 한 20만 년으로 보통 추정이 되는데, 최근 30만 년 전에 턱뼈 한쪽이 발견이 됐어요. 올해. 북아프리카에서. 그래서 뭐 그거보다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태에 관한 현생인류예요. 행태에 관한 현생인류인데, 이거는 이제 행태니까 behaviorally modern human이라 그래요. 그런데 요거는 우리 정신 능력이랑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징 능력, 정신 능력을 꽃피우기 시작한 시점, 그러니까 한 10만 년에서 길게 잡으면 10만 년 봐주고요. 좀 짧게 잡아주면 7만 년 사이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현생인류라 그래서 다 같은 현생인류가 아니라 이게 좀 달라요. 이건 왜 그러냐면 그냥 다짜고짜 말씀을 여쭙고 시작을 하면, 지금 마운틴 고릴라가, 아프리카에 있는 마운틴 고릴라가 한 500마리 남아있거든요. 현생인류 한 70억 되죠, 지금. 근데 500마리의 산고릴라, 마운틴 고릴라에 나타나는 유전자의 차이가 70억 인구에서 나타나는 유전자 차이보다 커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현생인류는 등장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죽음의 레이스를 거쳤다는 거죠. 그래서 병목 구간을 많이 통과한 거예요. 병목 구간을 통과해서 거의 멸종 지경까지 막 몰리는 일이 계속 반복됐다고, 현생인류에 대해서는. 그렇게 죽음의 레이스를 통과하다가 상징 능력, 머리의 능력을 획득한 거예요. 정신 능력을. 다시 보시죠. 그럼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냐? 유전자에서도 나타나요. 자,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나왔다라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저나 또 이 UCC를 보고 계시는 이제 독자 청중의 유전자 속에 있어요. 이상한 일인데, 다시 한번 해보죠. 우리의 유전자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제 유전자를 가지고 이 뿌리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냐, 이거를 검토하기 시작을 한 게 1987년이에요. 불과 3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유전자를 가지고 인류의 진화를 설명을 하는 거가 불가능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유전자를 가지면은 과거에 언제 인류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언제 갈라져 나왔다라는 것들이 역추정이 되는 거예요. 즉 70억 명의 유전자 하나하나가 인류 진화 과학을 증명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이 얘기를 잠깐 들어가기 전에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150년 전에 다윈이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나왔다고 주장을 했어요. 다윈이. 그러니까 다윈의 주장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모든 포유류는 포유류 A라 그러면, 이 A와 비슷한 A1이라 그러면 A1과 비슷한 A2, A3, A4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A1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과 가장 비슷한 포유류는 침팬지, 고릴라죠. 현재 어디서 살고 있죠?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도 아프리카에서, 현생인류도 아프리카에서 나왔다. 이게 다윈이 한 140, 50년 전에 주장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당시에 유럽인들은 이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면 당시에 유럽인들은 우리 유럽인, 우리 문명인이라는 개념이 강했어요. 즉 자신들이 그 선조가 아프리카로부터 나왔다라는 거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멀티 리저널 에볼루션, 그러니까 다중지역 진화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다른 지역에서 현생 인류는 다른 지역에서 나왔다. 현생 인류는 또 심지어는 아프리카인은 아프리카에서 진화했고 유럽인은 네안데르탈이 유럽에서 진화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지금은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곳은 딱 하나. 그것도 굉장히 범위를 좁혀서 북한밖에 없어요. 북한에 의하면, 북한 고고학 연구소에 의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조선인, 즉 한국인은 한반도에서 진화했다. 한 80만 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다중지역 진화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인종주의적, 폐쇄적 민족주의적 주장을 하는 데는 북한 하나만 남았고요. 실제로는 전부 아프리카 기원서를 따르고 있어요. Out of Africa. 즉 다윈의 얘기가 맞았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것을 인정하게 된 것은 오늘 그 얘기가 중심인데 바로 유전자를 읽어내서 그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한번 보시죠. 우리 몸에 엄청난 숫자의 그 소기관 세포가 있죠. 뭐 30조 개, 뭐 40조 개라고 보통 추정이 되는데 우리 몸에 있는 엄청난 숫자의 그 세포에 보면 세포 안에 소기관 중에 세포 속엔 또 기관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세포의 소기관 중에 그거 한번 보시죠. 세포에 여러 가지 소기관이 있는데 잠깐만요. 이게 몇 페이지냐면 한번 여기 있다. 205페이지요. 205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무슨 뭐 핵소체, 핵 리보솜, 뭐 소낭, 조면소포, 뭐 골지, 세포골격, 활면소포 이런 여러 가지 세포 내의 소기관 혹은 구조체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중에 미토콘드리아라는 애가 있어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아들이든 딸이든 어머니한테서 받아요, 전부. 어머니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Y 염색체에 들어있거든요. 이게 X 염색체. 그러니까 어머니한테서 받죠. 미토콘드리아는.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보면 미토콘드리아는 무슨 역할을 해주냐? 세포 내 여러 다른 기관들은 직접 당분을 못 태워요. 우리가 마지막 에너지 태울 때는 당분을 태우잖아요. 근데 얘들은 당분을 못 태워요. 얘들은 ATP라는 물질을 태워서 ADP라는 물질로 만들면서 여기서 에너지를 뽑았어요. 단 미토콘드리아만 당분을 태워요. 미토콘만. 얘만 당분을 연소시켜요. 그럼 얘는 당분을 연소시키면은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ADP를 ATP로 만들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 ADP를 ATP로 만들면서 거기다 에너지를 당분에서 나온 에너지를 담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미토콘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포장센터예요. 그럼 에너지를 그렇게 ATP에 담긴 에너지가 다른 소기관에 가면 다른 소기관은 ATP를 태워서 나오는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즉 세포 내의 다른 소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포장해주는 센터, 얘가 미토콘인데 얘가 이 에너지 포장 작업을 같은 ADP, ATP 그 순환을 하루에 몇 회 시키냐? 1000회전 정도 시켜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에너지 재생센터를 우리 하나하나는 약 30조 개, 40조 개를 몸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세포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토콘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어머니한테서 물려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의 미토콘드리아와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와 뭐 아메리칸 인디언의 미토콘드리아와 이 모든 미토콘드리아 사이의 유전자상의 차이점을 조사를 해보면 이게 첫째, 아프리카에서 나왔다. 둘째, 10만 년 전, K는 1000이니까 10만 년 전 한 여인에게 모아진다예요. 그때 다
세상의 다른 모든 그 지구상의 다른 모든 여성은 후손을 남기지 못한 거예요. 그 여인의 후손만 살아남은 거예요. 10만 년 전에 한 여인의 후손만. 이게 어떻게 이런 게 그럼 증명이 되냐? 자, 여기서 미토콘드리아의 나무를 한번 보시죠. 잠깐만요. 이게 몇 페이지냐면 208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걸 미토콘드리아, 그 이브라고 불러요. 이 10만 년 전에 그 여인을.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전자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면 아래 변이 마커가 새겨져요. 그러면 아프리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유전자를 다 보면,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보면 이제 변이 마커 그룹핑이거든요. 예를 들어 유럽 사람들은 N 마커 아래, R 마커 아래, HB 마커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들은 대부분이 M 마커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N이나 M 마커 아래 있는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L3 마커 아래 있어요. 그리고 L3 마커는 약 7만 년 전에서 8만 년 전 사이에 동아프리카에서 발생했다라고 추정이 돼요. 그 추정 방식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아프리카에는 L3 말고도 L0에서부터 L6까지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거기에 큰 뿌리가 있고 그 중에 한 굵은 가지 L3에서부터 튀어나온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현재 아프리카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아프리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유전자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게 아프리카로 모아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 L마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모든 L마커, L0에서부터 L6까지는 모든 L마커가 그럼 언제 생긴 거야? 보니까 그 뿌리가 10만 년 전에 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분자시계라고 있어요. 이거는 영어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molecular clock. 유전자에 변이가 생기는데,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에 변이가 하나씩 생기는데 필요한 시간이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 마커가 쌓이려면 결국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가 추정되는 거예요. 즉, 지금 현재 70억 명의 현생 인류의 미토콘드리아에서 나타나는 변이의 폭을 가지고 그 변이가 언제 시작됐냐, 제일 꼭대기가 언제쯤이야 하고 더듬어 올라가서 보면, 추정을 해보면 불과 10만 년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 이브만 있냐? 아담도 있어요. 아담이 먼저 와요. 자, 근데 아담은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항상 여성보다 남성이 좀 불완전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엄마가 있으면 아들도 엄마한테서 물려받고 딸도 엄마한테서 물려받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만 물려받는 게 있어요. 그게 Y 염색체 쪽이죠. 이 Y 크로모솜을 보면 부계가 보여요. 그럼 미토콘드리아랑 똑같이 전 세계 모든 남성의 Y 크로모솜을 가지고 따져보면 이게 또 아프리카야 15만 년 전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아프리카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요거는 15만 년 전으로 모아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담과 이브는 같이 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걸 Y 크로모솜 이브라고 불러요. 아니, 아담. Y 크로모솜 아담이라고 부르고 이걸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따지는 기술이 언제 발표됐냐? 우리가 민주화 투쟁한다고 한국인들은 위대한 민주화 투쟁을 1987년에 이루었지만 그거 안 이뤄놨다고 생각하고 30년 지난 지금까지 민주파리들 있지만 저는 1987년도에 이미 민주화를 이뤘다고 봐요. 그 해 1월 1일 날 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에서 이게 발표돼요. 그 당시 좀 부정확해서 한 15만 년 전으로 발표돼요. 추정치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미토콘드리아 샘플링을 해서 각 인종별 그룹별로 한 몇백 개를 해갖고 따져보니까 이게 아프리카에 15만 년 전에 한 여인으로 모아진다라는
주장, 이런 식의 계산 방식, 즉 분자식에 이용한 몰큘러 클락을 이용한 추정 방식이 그때 처음 발표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1870년에 다윈이 말한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기원했다, 현생 인류는, 그 얘기가 꼭 한 110년 후, 120년 후에 유전자 과학에 의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Y 크로모솜 얘기를 했으니까 좀 재밌는 얘기를 하죠. 이 전 세계 남자의 약 0.5%가 이 징기스칸 쪽이에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파키스탄의 한 마을의 사람들이 자기들은 징기스칸의 후예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Y 크로모솜이 이 사람들 Y 크로모솜이 11세기에 발생한 변이 마커, 그 마커라 그러거든요. 변이 마커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다 중앙아시아 부분 다 따져보니까 이 마커, 11세기에 발생한 마커가 계속 나오는 거라 무려 8%가 나와요, 사람들의.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세계 인구 비중을 생각해가지고 환산을 해보면 전 세계 남자의 0.5%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도 이 몽고랑 많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마커가 꽤 비중이 높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1세기에 나온 이 징기스칸 마커라고 흔히 불리는 이 마커를 보면 이제 이게 정확하게 징기스칸이 아니죠. 왜? 징기스칸의 아버지쯤 되죠. 왜냐면 징기스칸 12세기에 났으니까. 징기스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쯤 되는 거예요, 이 마커가. 그 마커를 공유한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의 남자들의 8%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애들을 많이 낳은 거예요, 그 집안이. 그리고 많이 정복을 하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럼 위대한 뭐 왕족의 혈손이나, 웃기는 소리죠. 왜 그러냐면, 남자, 인구의 8%쯤 되면 그 안에 뭐 살인범, 사기꾼, 뭐 강간범, 뭐 별놈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헬렌 켈러라는 위대한 저술가, 여성 저술가가 얘기했듯이 어느 집안 사람이라도 그 선조를 캐면 그 위에 흉악범도 있고 그 위에 위대한 임금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니체의 말이 맞아요. 혈통을 갖고 귀족을 논한다는 건 무의미하다. 정신을 가지고 귀족을 논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신의 귀족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징기스칸 마커를 갖고 있다 그래서 뭐 세계의 정복자의 후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뭐 그거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살인자 안 나오고 무슨 뭐 강간범 안 나오고 사기꾼 안 나오고 이거 아니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은, 야, 그러면 다 그렇게 그 아프리카에서 왔다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된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어? 있죠. 칼라하리 사막 주변에 있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족. 202페이지 한번 보세요. 칼라하리 사막 주변에 이게 부슈맨 같은 종족들이에요. 이 사람들 보세요. 얼굴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202페이지 들여다보시면 이게 흑인이에요? 아니면 이게 약간 좀 서양인적인 데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 같은 동양인적인 데가 있어요? 다 섞여 있잖아요.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족의 얼굴을 보면 그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고 흑인스럽다지 그 생김 안에 전 세계 모든 인종의 특성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민족의 특성이. 사실은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 그러는데 약 6만 5천 년 전쯤에 동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나일강을 따라서 튀어나왔다고 예측이 되거든요. 나일강을 따라서 튀어나왔는데, 물론 여기서 홍해를 건너서 아라비아 반도로 나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거나 둘 중에 하나 택하시면 돼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이 사람들의 규모가 약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로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무리 하나가 약 50명 정도의 무리니까 무리 한 20개에서 30개가 서로 연락을 취해가면서 몇 년에 걸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빙하기니까 빙하기 때 지역별로 고립돼서 살면서 비로소 인종과 민족의 특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표현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어떻다, 눈 색깔이 어떻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100%의 경우에 유전자 하나에 마커로 들어있질 않아요.
대부분의 이런 것들은 표현형들은 유전형이 아니에요. 유전자 하나에 마커로 새겨져야 그게 유전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유전자들의 패턴에 의해서 결정돼요. 머리카락 색깔, 눈 색깔, 피부 색깔, 광대뼈 색깔 이런 거는. 그래서 이걸 페노타입, 표현형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그 스탠포드 연구소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그 표현형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국인 안에서의 유전자의 차이가 한국인과 아프리카 사람의 유전자 차이보다 클 수가 많아요. 표현형은 같지만 표현형 같죠. 다 같이 한국 사람 같이 보이죠. 그런데 마커가 아니란 말이에요. 표현형은 어차피. 그럼 마커 차이를 딱 따져보면 한국인 안에서의 마커 차이가 한국인 샘플 하나와 특정 한국인 한 명과 특정 아프리카 사람과 혹은 샘플과의 그 마커의 차이보다 오히려 크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겉에 보이는 모습으로 속지 마시라고요. 인간의 보편성, 인간의 동질성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것보다 굉장히 세요. 우리가 느끼는 인종의 차이, 민족의 차이, 생김새의 차이, 피부색의 차이, 머리카락 곱슬거리는 거의 차이, 눈 색깔의 차이, 골격의 차이, 뭐 생김새의 차이, 이건 모든 것은 마커에 새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유전자 하나하나에 코딩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그것도 뭐 많지도 않아요. 수천 개 유전자에 어떤 식으로 조합되냐에 의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유전자에 새겨져 있지 않다라는 뜻에서 표현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페노타입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좀 약간 좀 도발적인 얘기를 드렸죠. 그럼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한 7만 년 전쯤에 인간이 이제 그 머리에 정신적인 능력을 획득을 해서 그때 그러니까 행태에 관한 현생 인류가 나오고 이제 그때 그 말하자면은 그때부터 인류의 숫자가 막 번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7만 년쯤에 그걸 어떻게 그 정신 능력을 획득했다는 걸 어떻게 네가 단언하냐 혹은 그 연구자들이 단언하는 거야. 그게 이제 블럼버스 유적이죠. 남아프리카에. 한번 보실까요? 일단 당시 남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중에 하나예요. 해안가는. 숲도 있고 계곡도 있고 바닷가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래서 그 가혹한 기후, 그때는 막 아프리카 전체가 사막으로 변하고 그럴 때요. 그 가혹한 기후 속에서 인간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좋았던 지역이에요. 자, 여기서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죠. 오늘 이제 우선 첫 번째 얘기는 실크리트라는 물건인데 이걸 아시려면은 잠시 우리가 화성을 다녀와야 돼요. 215페이지 가보시죠. 그러면 이게 화성 탐사선 이게 몇 년도였더라? 나사에서 보내갖고 2008년에 왔다. 우주선 그 피닉스예요. 나사가 보내서 그거의 상상도인데 215페이지에 나오네요. 215페이지에 나사의 상상도, 이제 그 화성 우주선의 상상도인데 얘가 가서 희한한 물건을 집어왔어요. 두리크러스트라고. 두리크러스트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 막 태양이 엄청 내리쬐이는 곳이에요. 태양이. 근데 비가 와. 그럼 물이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비가 그쳐. 그 태양이 내리쬐면 태양열에 의해서 모세관 증발을 하잖아요. 물이. 이게 빨리 올라온다고요. 이게 태양이 많이 내리쬐. 모세관 증발이 굉장히 빨라요. 태양볕이 강하면. 화성 태양볕 엄청 강하거든요. 그럼 모세관 증발이 빠르면 이 흙 속에 있던 석영성분, 또 그 조개껍질 성분, 그러니까 뭐죠? 칼슘 카보네이트, CaCO3 이런 것들이 같이, 이건 SiO2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용해돼서 같이 올라오는 거라
그럼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려요. 이거 뭐 드리크러스트는 사전 찾아도 드리크러스트라고 나와요. 3번. 그러면 올라와 갖고 여기 쌓일 거 아니야. 이 SiO2나 CaCO3가 이 지표면에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러면 여기 점점 더 쌓여. 더 쌓여. 더 쌓여. 그래서 얘가 말하자면 짝퉁 암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짝퉁 암석이 드리크러스트예요. 그러니까 암석이 되기 위한 암석이라고 부를 만한 압력을 받은 적도 없고 암석이 되기 위한 열을 받은 적도 없는데 암석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드리크러스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죠. 왜 그러냐면 이게 비가 왔다가 건조하면 이거 건조하거든. 건조 상태에서 태양볕이 엄청 내리쬐이는 상태가 되고 또 비가 오고 또 이렇게 되고 또 이거 갔다 이게 반복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화성에서 우주선 피닉스가 드리크러스트를 채취해 왔어요. 그 얘기 뭐냐? 화성에 한때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드리크러스트가 그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들어가죠.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 드리크러스트 중에 실크리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석영이. 이 석영으로 된 놈을 실크리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크리트는 드리크러스트의 일종이죠. 그래서 저는 드리크러스트를 제가 번역을 해서 이게 번역어가 없더라고요. 용해 각질층이죠. 우리가 각질이잖아요. 딱딱한. 용해에 의해서 만들어진 각질층. 근데 정확히 말하면 용해 짝퉁 암석이죠. 용해에 의해서 만들어진 짝퉁 암석이에요. 짝퉁돌. 그러면 얘는 무슨 특성을 가지냐? 퍼석퍼석한데 얘를 불에다가 얘를 한 200도, 300도에서 몇 시간을 구워버리면은 얘가 꽤 경도가 높아져요. 경도가 높아지면서 굉장히 날카롭게 다듬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럼 날카롭게 다듬으면 뭐가 돼요? 투창 같은 거에 날을 쓰기가 굉장히 좋죠. 가볍고 날카롭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회용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파괴될 수 있어요. 워낙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려면 공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런 공정을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류진화 과학자들은 이런 공정을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종류와 비슷한 구문 언어 비슷한 걸 썼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블럼버스 가설이라 그래요. 블럼버스에 보여지는 유물이 우리가 사용하는 구문 언어와 비슷하다. 구문 언어라는 건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문법이 있고요. 정해진 음가가 있는 거예요. 아, 어, 오, 우, 에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서로 약속이 안 돼서.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지만, 그러면 그게 약속이 안 돼서 무슨 자음인지 몰라요. 그게 음가가 약속되는 거예요. 그걸 포님이라 그래요. 문법은 신텍스라 그러죠. 그래마.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면 모핌이 있죠. 변형. 문법이라는 건 문장의 순서예요. 주어, 목적어, 동사 뭐 이런 거요. 나 밥 먹어.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래서 I love you. 이게 문법은 그거고요. 변형은 뭐냐면 어미, 어간, 뭐 조사 붙이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걸 모핌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래마, 포님, 모핌을 갖춘 구문 언어, syntactic language라 그래요. 이걸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syntactic language. 구문 언어를 우리 현생 인류는 이걸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언제 발생했겠냐? PSL, Prototypal Syntactic Language. 그러니까 원시적 형태의 구문 언어가 이미 블럼버스 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블럼버스 가설이라 그래요. 언어학에서는. 언어 발생학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게 이거 비슷한 게 있지 않았었으면, 구문 언어 비슷한 게 있지 않았었으면 이 복잡한 테크놀로지를 후세한테 전승할 수 없었다라는 주장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블레이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작은 날인데, 이 작은 날, 이게 작을수록 이게 겁나는 거예요, 뭐가. 제가 오늘 이제 블럼버스 동굴에서 나온 것만 쭉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제 221페이지 보세요.
이게 작은 날이거든요. 제가 독서용 안경을 쓰니까 좀 얼굴이 싸납게 보이긴 하는데 굉장히 편하네요, 오늘은. 독서용 안경 쓰니까. 221페이지에 이게 작은 날은 작은 날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은 날을 쓴다는 얘기는 손잡이를 썼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작은 날 자체를 가지고 쓰지 못하니까 뭔가 끼워서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작은 날이 발달하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요. 이게 좀돌날이 돼요. 이러면 이건 살벌한 거예요. 이건 뭐냐, 마이크로리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블럼버스 동굴에서는 작은 날만 나왔어요. 마이크로 블레이드. 좀돌날이 되면 이건 뭐냐면 이건 살벌해요. 이건 표준화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낫 같은 거 이렇게 자르는 거다 그러면 딱 이렇게 딱 그러니까 15mm 높이에 20mm 길이로 그래 날이 이렇게 되어 있는 요런 것들을 쫙 가지고 다닌다고. 요만큼 사냥을 다니거나 일을 다닐 때 그러다가 내가 쓰던 게 날이 안 들어 그럼 얘가 안 들어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낫 같은 걸 만들어 썼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주머니 칼이나. 근데 한 애가 얘가 맛이 갔어. 그럼 빼내고 새 날을 끼워요. 그래 빼낸 건 또 여기다 따로 보관해놔. 그래서 또 공방에 가져가면 또 갈아줘요. 그걸 날 잘 다루는 사람이. 그러니까 좀돌날이 되면 이게 벌써 그 무리 안에 그 분업 관계가 굉장히 발달한 거고요. 이거 좀돌날 한 3, 4만 년 전부터 나오죠, 이거. 근데 블럼버스 동굴은 7만 년 전이어갖고 아직 좀돌날은 아니고요. 마이크로 블레이드의 작은 날. 여기서 이걸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 문을 열어 젖힌 거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안데르탈을 비롯해서 어떤 그 호모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뼈도구를 쓴 적이 없어요. 블럼버스 동굴에서 엄청난 뼈도구들이 나왔다고요. 이게 218페이지에서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219페이지 보세요. 그럼 여기서 바느질을 했다고 추정이 된다고요. 이런 옷이 남아있냐? 안 남아있죠? 가죽이 7만 년을 어떻게 견뎌요? 먼지가 돼서 다 날아갔죠. 근데 어떻게 아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인간의 이가 3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침팬지랑 공유하는 머리니가 있고요. 얘가 몸으로 내려간 모미가 있어요. 그리고 고릴라에서 온 성병같이 취급된 사면발이, 음부에 사는 사면발이, 인간이 이가 3개가 있는데 이 중에 모미가 특이한 거예요. 모미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옷에 바느질 솔기 속에 살다가 피 빠를 때만 몸으로 와서 빨고 다시 솔기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모미가 있다는 얘기는 옷을 지어 입었다는 얘기예요. 바느질로. 그러면 아까 제가 우리가 인간에 관해서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검사를 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다 따져가지고 아프리카 한 10만 년 전쯤의 여인 이래서 기원을 밝히잖아요. 이도 똑같은 걸 할 수 있다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미를 샘플링을 뭐 수천 마리 한 다음에 그것의 유전자를 검사를 해보면 남부아프리카 7만 년 전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유전자 공학이라는 게 과학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미가 남부아프리카에서 7만 년 전쯤에 등장했다는 얘기는 그 시기에 남부아프리카에서 바느질에 의해서 솔기가 있는 옷을 입었다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시죠. 여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그 당시부터 패션이 나와요. 이 현생 인류는 이 상징을 즐기는 동물이기 때문에 뭐 화장도 하고 문신도 하고 패션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뭐 딴따라니 뭐 예술가들 이렇게 대중예술가들 폄하하는 말을 하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정말 스타로서 대접받을 만한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그게 인간 본성의 하나니까. 여기 지금 223페이지에 보면 그 바다우렁 껍질로 만든 목걸이가 나오는데 이 껍질에 줄을 매는 방식과 구멍을 뚫는 방식이 수백 년 주기로 바뀐 게 나온다고요. 그 발굴을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는 패션 1년마다 바뀌는데 자동차도 2016년 모델 다르고 17년 모델 다르고 18년 모델 다르는데
그러나 뭐 수백 년이라도 목걸이의 패션과 제작 방법이 바뀌었다. 이런 일은 다른 호모종에선 존재하지 않던 일이에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호모종에서는 물건을 만드는 방식이 여기 속에 코딩돼 있다고요. 머릿속에, 뇌세포 안에. 그러니까 올도환석기, 그러니까 짱돌석기 처음에 깨뜨려서 하는 간단한 짱돌석기 같은 경우에 100만 년을 지배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슐리안 손도끼, 전번에 호모 이렉투스, 그거 한 150만 년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물건을 만드는 방식이 패션과 유행을 타가지고 그 얘기는 종족마다, 부족마다 또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게 한 100여 년 간격으로 바뀌었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전엔 있지 않던 얘기라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에요. 224페이지에 적철광 덩어리가 나오는데 이 적철광이 이게 이제 그 빨간색 물감이에요. 그럼 옛날 사람들이 이게 바르기도 하고 뭐 사람 죽으면 뿌려주기도 하고 이런 건데 거기 그 224페이지 적철광을 보면 여기에 이런 문양들이 새겨져 있잖아요. 기하학적 패턴이요. 간단한 것 같아도 사물을 기하학적 패턴으로 패터닝해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라고 이게 처음 등장한 거예요. 이런 기하학적 패턴으로 인식한다는 것하고 225페이지 나오는 세잔느의 목욕하는 여인들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목욕하는 여인들 보면 삼각형, 원구조에서 구도가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이미 7만 년 전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더 황당한 거는요. 적철광으로 뼈가루하고 동물 기름 섞어갖고 화장품 만들어서 전복 껍질에 담아놓고 쓴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수시로 화장을 했다는 얘기가 되죠. 문신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거 없던 종류의 행태를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 우리와 비슷한 종류의 그런 고급진 구문 언어 비슷한 걸 사용하지 않았으면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할 수 없는 테크놀로지를 썼다. 실크리트 그 석기처럼. 그 다음에 작은 날을 만들어서 뭔가 자루에 끼워서 쓰기 시작한 것 같다. 날을 작게 만들어서. 그럼 그 작은 날이 표준화되면 좀돌날이 되는 거예요. 마크롤리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뼈도구를 활발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바느질한 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드는데 물건이 100년, 뭐 몇십 년 혹은 뭐 1, 200년 주기로 패션을 타기 시작을 해. 그 패션이 바뀌어. 그 다음에 적철광 덩어리에 기하학적 문양을 새겨넣어. 그리고 적철광 가루랑 뼈가루랑 동물 기름을 섞어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어서 써. 이거 없던 일이거든, 이거.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지금 우리와 굉장히 유사한 정신 능력을 가진 존재가 등장했구나.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유적에 의해서 이 Behaviorally Modern Human, BMH, 즉 다시 말해서 우리와 유사한 우리의 정신 능력과 같은 정신 능력을 가진 그런 현생 인류의 등장을 유적에 의해서 대개 7만 년 전쯤으로 잡는 거예요. 참 죽음의 레이스를 엄청나게 달려온 결과입니다, 이게.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이 집단 중에 일부가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과정을 잠깐 살펴보죠. 네, 감사합니다.